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래서 2차 방정식.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좀 미션을 내줬었던 것이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좀 살펴봐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는데 그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과 뭔가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 단원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뭐가 추가가 되는지, 어떤 컨셉으로 공부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로 그 맥락을 잡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맨 뻔하게 문제만 풀다가 또 단원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에서 다 까먹어 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처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AX는 B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2차 방정식 단원인데 뭔가 좀 너무 느닷없죠? 네, 그래서 이 단원은 사실 2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2차 방정식도 물론 이제 저기 후속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저 후반부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아닌 모양들도 이제 여러 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파트는 2차 방정식 앤드 기타 등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그래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과 절대각 기호가 있는 거, 뭐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 이런 다양한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같이 학습을 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뭐 이건 우리가 이미 뭐 많이 해왔었던 거 아닌가? 그치? 양변은 뭐 해주고 싶어요? 네, 나누기 A를 하고 싶죠? 그럼 X는 A분의 B 해가 나와버렸네? 이게 정답인가? 응,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AX는 B라고 써져 있는 이 방정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X는 A분의 B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아닌가 싶죠. 분명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 B를 A로 나누면 A분의 B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네, A가 0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0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거는 수학에서 절대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0분의 얼마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든 부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든 양변에 뭐 같은 수를 나눠주는데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항상 어떤 나눗셈을 할 때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들을 꼬박꼬박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 수학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거든요. 0으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것. 어차피 이 두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때 이 A가 0이 되면 어떡해?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주는 게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얘라고만 답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A라는 것이 0이 아닌 상황. 안심하고 A로 나눠줘도 괜찮은 상황인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양변을 A로 나눠주니까 X는 A분의 B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A가 0인 상황은 어떨까요? A가 0인 상황. 그렇다면은 A가 0이 되다 보니까 X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결국엔 이 답변은 항상 0이 돼요. 그럼 이 우변의 이 B의 값이 협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A가 0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B라는 것이 0이 되는 상황과 그것이 0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본 상태에서 만약에 B가 0인 상황에서는 그때 0은 0이라는 형태로 꼴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은 x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항상 어떤 모습? 항상 참인 모습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닐 때는요. 0은 0이 아닌 그냥 어떤 수, 그냥 b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는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어때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의 값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이 상황을 분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a가 0이 아닌 상황. 이거는 뭐 아주 노멀한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양변을 a로 나눠줘서 해를 다음과 같이 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0인 상황도 가능하죠, 그쵸? a가 0인 상황은 근데 단일 항목으로 이렇게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또 경우가 나뉘어져요. 이 우변에 있었던 이 b가 협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ax는 b라는 거 보고서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x는 a분의 b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a가 0이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의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a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 때 다음과 같이 해를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써주셔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a-1은 a-1x는 a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 양변을 a-1로 나눠줘야지 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x는 a 플러스 1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차, 내가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지 0인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됐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1이 0이 아니라면, 즉 한마디로 a가 1이 아니라면 그럼 그때는 x는 a 플러스 1로 나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a가 1이 된다면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x의 값과 상관없이 언제나 좌변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우변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인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다 0과 0으로 서로 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x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양변을 a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아닐 때? 네, 0이 아닐 때.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 그치? 즉 한마디로 a가 a제곱이 1이 아닐 때. 그렇다는 것은 a가 뭐가 아닐 때? a 입장에서 뿔마 1이 아닐 때. 자, 그래서 만약에 a제곱이라는 것이 1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a라는 것이 1이 아니거나 혹은 a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아, 미안합니다. 얘가 이렇다라는 것은 또는일까요? 네, 아니죠. a가 1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그치? 아,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의 그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잠시만. 아까의 그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변경. 이거는 얘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아. 살짝 혼동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a제곱이 1이 아닌 상황, 즉 a가 1이 아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 근데 왜 헷갈리지? 잠시만요. 아니야. 이거 그림으로 바꾸는 게 맞아. 씨, 영상 찍고 되게 부끄럽네. 자, 그림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돼.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콤마로 쓰는 게 맞죠. 엔드로 쓰는 게 맞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된다. 그치? 아이씨, 하도 수업하는 양반이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a제곱이 1이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아닌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뭐 2나 3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a제곱이 1이 아닌 경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라는 것이 어떻게?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가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니까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되는 상황은 어때요? 만약에 a제곱이 1이 되는 상황.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a가 1이 되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이건 맞아요. 네, 이 표현 맞습니다. 빨리 앉아. 자, 그래서 a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양변을 a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 상황은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0으로 나눠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a가 1일 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0이 되니까 해가 모든 수가 되겠죠, 그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얘는 0이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협조적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다가 쓸게요. 만약에 a가 1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x는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얘가 0이 되는 그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각각 따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에서 여기에서 좀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있으니까 꼭 좀 유의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쉽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아마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AX는 B라는 이 방정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류가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A가 0일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 이 두 상황으로 나눠 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X는 B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X는 A분의 B다라고만 얘기하면 틀린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일단 복습 한번 했고, 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볼 테니까 각자 그 여기 여백에다가 있잖아. 여기 137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 이그젠플 옆에 여백이 하나가 있죠. 네, 그 여백에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 검사할 거야. 자, 똑같은 거 썼죠? 자, 1차 방정식 AX는 B, 1차 방정식 AX는 B의 해를 구해봅시다. 1차 방정식 AX는 B의 해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를 구해봅시다.
문제는 1차 방정식 의 해를 구하라 입니다. 자, 다들 쓰셨습니까? 그래요. 자, 역시 많은 분들이 속으셨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때요? 좀 당황하셨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1차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했었던 그 정답은 위의 문제의 정답인지 밑에 문제의 정답인지 그것을 먼저 잘 고려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을 수정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셨어요. 난 분명히 첫 번째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관한 답을 작성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를 푼 것일까?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한번 작성하고 속여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답을 다 적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은. 자, 다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가죠.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x는 a분의 b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문제 정답으로 이 두 번째 문제 답을 쓰셨어요. 그럼 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물론 1차라는 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실 텐데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x가 다시 x의 개수가 자 1차 방정식이라고 적었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1차 방정식 즉 a가 멀쩡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쟤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주는 말이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a가 0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서 답을 쓴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A는 0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서 그에 해당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답을 구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얘는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제로 내줬을 때 써야 할 답들이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작성이 되게 됐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 풀었었거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풀었었으니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차라는 이 말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1차의 개수가 0이 아닌 것으로 전제가 깔려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x는 a분의 b 라고만 적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적으실 때 a가 0이 아닐 때는 이때는 x가 a분의 b일 것이고 a가 0이라고 한다면 이때 b의 값에 따라서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이때는 해가 없다 하고 세 가지를 다 작성해 주시면 그게 1번과 2번에 적합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AX는 B라는 형태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드렸고 이 내용이 우리가 저기 뒤에 부등식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그 9단원에서 부등식이라는 걸 학습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5단원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지?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9단원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부등식이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고 당연히 그때 뭐 이런 거 되겠지. AX라는 것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A가 0이 될 때도 조심해야 돼 하면서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X는 당연히 A분의 B보다 더 크거나 같다. 여기서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A로 나눴을 때 그냥 X, A분의 B 딱딱 써놓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됐었어요? 아니었죠. 뭘 또 주의해야 했었습니까? 그렇지. A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들 주의해야 했었잖아.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A가 음수일 때는 뒤집혀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개가 더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래도 방정식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 근데 푸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잘 공부해 두신다면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대처하실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어쨌든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절대값 x는 4. 책이랑 순서는 좀 바꿔서 진행할게요. 절대값 x는 4. 이게 뭐야? 이거 해가 어떻게 나와요? x는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절대값을 좀 더 복잡하게 바꿔놔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뭐가 되지? x는 4 또는 마이너스 10.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좀만 더 바꿔요. 아, 이러면 좀 헷갈리지, 그치? 자, 이 정도쯤 수준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기엔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x가 그럼 4거나 마이너스 4면 되겠다. 그럼 x 플러스 3이 7이거나 마이너스 7이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대값이 좀 여러 개가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화두로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왜 얼마 4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x 플러스 3이 7이나 마이너스 7을 갖는지 이거는 확실히 이유 알고 계시죠? 절대값이라는 것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x 플러스 3이라는 그 어떤 i가 원점으로부터 1곡한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 친구는 당연히 7이거나 x 플러스 3이 7이거나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일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만약에 양의 값을 갖는다면, 만약에 양의 값을 갖는 i라면, 그럼 이 절대값은 사실 이 안에 있는 게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잖아. 어차피 그 i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바로 그 i의 그 이름이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7의 절대값 하면은 그럼 당연히 그건 7이었을 것이고, 5의 절대값 하면은 그 5였을 것이고, 그 절대값 3은 당연히 3이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절대값 기호 안에 그 숫자가 만약에 양의 값을 갖는다면 이 절대값은 그 애한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쵸? 결과적으로만 보자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절대값 기호 안에 음의 값이 있으면은 그럼 분명히 얘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 즉 왼쪽으로 세 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거리만을 따지다 보니까 이 부호를 사실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로 절대값은 그냥 부호 떼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이게 뭐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사실 이 정의상 사실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긴 하거든.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세 칸만큼이라는 의미였었으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을 때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한다 이러는 게 뭐 물론 귀찮아서 이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우당탕탕해서 정말 의미상으로는 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계셨던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부호를 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요런 데다가 식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즉 절대값 마이너스 5, 이 i의 값이 5가 된다라는 걸 부호를 떼서 5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i가 양의 값일 때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어차피 똑같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애가 음의 값을 갖는다면 이 절대값은 무슨 역할을 한다? 거기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만약에 x라는 것이 0보다 크다면 뭐 등호도 같이 그냥 포함해서 갖고 갈게요. 뭐 0일 때도 뭐 어차피 뭐 0일 리는 없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기호는 얘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이 방정식이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x는 4라는 방정식으로 보인다.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방정식이 무엇처럼 보인다? 마이너스 x는 4라는 방정식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x는 4. x는 4. 이게 계산하, 그치? 응.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는 4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해로 취급할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x가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이 범위에서 이 해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해로서.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서 계산이 되는 게 4 또는 마이너스 4였다.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선생님 이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면은 당연히 오른쪽 왼쪽이니까 4랑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아까와 같이 절대값이 2개, 3개 막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다 더 수학적이고 일반적이게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한 거죠. 이 기호 안에 있는 게 플러스면은 어떻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기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다? 어떻다? 어떻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행동을 한다. 절대값의 역할은 딱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풀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똑똑하게 풀 수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괜히 비효율적으로 풀어. 근데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이유는 이걸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연습으로 이렇게 푼 거지. 실제로 얘네 두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듯이 직관적으로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x는 뿔맛 4다. x 플러스 3이 뿔맛 7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는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내볼게요. 절대값 x-1과 절대값 x 플러스 2를 더한 것이 7이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요, 거대한 수직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거대한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얘가 0이 되는 포인트와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각각 체크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두 개의 지점이 체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때는 이 친구는 음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 절대값의 역할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거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2 이전에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처럼 행동할 거예요. 근데 요거 기준 오른쪽에서는 이 친구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절대값은 여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얘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자, 1을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1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얘가 음수고요. 1 기준 오른쪽에서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각각의 모습들이 달라질 테니까 총 3개의 구역에 각기 다른 방정식이 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라는 건 분명히 1보다도 왼쪽이라는 거니까 둘 다 부호가 음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절대값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식을 변형시켜 봅시다. 더 이상 이 절대값이 있지 않은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7. 그래요. 이제 이 구역에서는 이 방정식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값의 역할을 그렇게 적용시켜서 변경시킨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 구역에서만큼은 서로 똑같은 식인 거야. 이 표현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절대값이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는 7 하니까 이제 이항시켜가지고 는 8. 그럼 x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 구역에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다음이 참이 된대요. 그럼 당연히 요것은 해로서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적합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해를 구해봤더니 x는 4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구역에서 x가 4일 때 이게 참이 된대. 그럼 해로서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안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 아, 이 구역에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참이라고? 오케이, 너 괜찮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 구역에서는 어떤지 봅시다. 얘는 음수죠. 얘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양수네요. 얘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2는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 x 서로 날라가니까 결국 3은 7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구역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거짓인 상태가 되었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없으니까 여기선 해가 존재하지 않겠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얘네 둘 다 부호가 뭐예요? 둘 다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 플러스 2는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2x 플러스 1은 7 하니까 2x는 6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x는 따라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 범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해입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두 개의 해가 존재하겠네요. x는 마이너스 4, x는 3 이렇게 두 개의 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하나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절대값 밖에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도 같이 섞여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처럼 절대값 x 마이너스 뭐 7이라는 거 더하기 x라는 건 뭐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또 난감해요. 이거 암산으로 못 하잖아요. 그치? 머리 굴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직선 그려서 7보다 왼쪽과 7보다 오른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또 뭐 해결 가능하지. 오히려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쉽겠네. 구역이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 그럼 구역은 몇 개가 나올까? 잘 생각해 보세요. 3개 포인트가 찍히는 거잖아. 3개 포인트가 찍히는 거잖아. 그럼 구역은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구역이 사실상 1개밖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2개가 되고 3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4개짜리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해봤자 3개까지. 네, 그 이상은 본 적이 없어. 아무리 해봤자 3개까지만. 대부분 나와봤자 2개. 알겠죠? 그래서 거의 99% 2개. 그 다음에 한 1% 3개. 1개짜리도 당연히 뭐 있으니까 1개 내지는 2개짜리가 99%. 근데 1개짜리보다는 2개짜리가 좀 더 많이 남는 것 같긴 해요. 이왕 물어보는 거 2개 물어보는 게 더 낫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주면요, 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렇게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절대값이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권유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딱히 방정식에서는 굳이 난 내 방식대로 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부등식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럼 거기서부터는 진짜 난리가 납니다.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고 아무래도 범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콕콕 포인트 찍어가지고 그 점들이 아니라 범위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이걸 미리 연습하고 부등식으로 간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포인트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수직선에다가 내가 그린 그 그림을 그냥 그대로 해로 읽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굳이 기억코 꾸역꾸역 안 하다가 틀려. 그러다가 시간도 또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가 지금 이런 걸 연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각각의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가우스 기호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습니까? 일단 요것보다는 실제 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2.7 가우스 2.7. 자, 가우스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하면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2.7 하면은 2.7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2.7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얼마예요? 2지, 그치? 그러면은 3.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가우스 3.5. 얘는 얼마일까? 3이겠죠. 그럼 가우스 1.7은 얼마일까요? 1이겠지. 가우스 0.2는 얼마일까? 0이겠지. 가우스 5.3은 얼마일까요? 5. 대충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면은 저 소수점 아래 그 탈락시키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수 부분 요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정수 부분을 뜻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소수점 아래 있는 걸 탈락시키고 나서 쓰는 거,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뭐게요? 가우스 마이너스 1.2 얼마일까? 마이너스 2입니다. 왜?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은, 즉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수 중에 최대 정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수직선 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2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하는 거니까 얘가 선택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가우스 5.4, 가우스 4.7, 가우스 3.2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5, 4, 3 이게 앞에 있는 거 불러주면 되겠구나 하는 애들이 다 이 가우스 1점이 하면 마이너스 1이요 이러다가 이제 나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잖아.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이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맞아요. 정말 놀랍지, 그치?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놀랍지 않니?
나만 놀라워? 자, 아니 뭐 그렇잖아요. 3.2, 야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그럼 3이라 얘기하고 뭐 2.4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그럼 2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야 마이너스 그럼 2.7 이거 정수 부분 얼마냐? 그럼 대부분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수 부분에 대한 수학적 정의 때문에 그래요. 자, 정수 부분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네, 가우스 x 이것의 정의, 이것의 의미가 바로 정수 부분의 정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요 x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기호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의 정수 부분의 정의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가우스 x도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라는 것은 x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것을 수학적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x라는 것이 n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x의 정수 부분은 n이다. 사실 이게 본래의 정의입니다. x라는 것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그때 x의 정수 부분은 n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2라는 것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x 빼기 가우스 x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2.7의 정수 부분이 아까 얼마였지? 네. 그래서 2.7 빼기 2를 해서 0.7. 이것을 우리가 2.7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2 빼기 정수 부분 뭐였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0.8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0.8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지? 소수 부분이 뭐 0.2라든지 마이너스 0.2라든지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0.8이 소수 부분이 돼요. 근데 이게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언제나 정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역에 있는 최대 정수, 요게 이제 정수 부분이 되고요. 소수 부분은요, 그것과 그것 사이의 간격이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것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소수 부분은 이 간격인 0.8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가우스를 배우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해줘야 하는 이야기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우스 x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정식부터 한번 먼저 내보죠. 가우스 x가 2다. 자, x는 그럼 얼마일까? 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들 무엇일까요? 뭐 예시를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예시를 한번 쭉 들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2.4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봐. 뭐도 있을까요? 2도 있겠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또? 2.1도 있고. 얘기 안 한 사람은 내가 이름 부를 거야. 그럼 전국구로 이름이 송출됩니다. 오케이 2.5 또? 잘해. 2.6. 야,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 중에서 이거 못 불러? 한 명만. 선착순 한 명. 나머지 내 이름 부를 거야. 2.8. 야, 진짜 야비하다. 야, 이름 부른다니까 바로. 오케이. 2.8.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라는 것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바로 직전까지. 그러면 2를 포함한 숫자부터 저 3 바로 직전까지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이 가우스 x가 2라는 값이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럼 답으로 뭐라고 쓰면 돼? 맞아요. 이렇게. 좀 당황스럽죠. 분명히 난 방정식을 푼다고 했는데 이 해가 부등식처럼 나왔어. 근데 이 선입견 때문에 해를 못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이면 분명히 어떻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x는 이거, x는 저거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편견 때문에 이걸 답을 쉽게 얘기를 못하더라고. 근데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 x가 2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가우스 x가 3.5다. 이건 뭐? 가우스 x가 3.5다. 소신껏 해 말씀하시면 돼요. 뭐겠습니까? 가우스 x가 3.5다. 35 아니야? 3.5. 그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소신껏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우스 x가 x보다 응. 크지 않은 정수인데 3.5는 정수가 아니잖아. 네, 그걸 수학적으로 그래서 해가 뭐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해가 없다. 맞아요, 그겁니다. 이건 해가 없죠. 얘는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우스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가우스 x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2 또는 뭐 3.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분명히 이번 단원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제 그 2차 방정식에는 근이 2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x가 2 또는 3.5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가우스 x가 2 또는 3.5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 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 가우스 x가 3.5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3.5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나한테 그냥 엄청나게 뒤지게 혼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죠. 무슨 가우스 x가 2라고 해가지고 얘랑 그 다음에 1 차이 나는 3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요것도 3.5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다 이렇게 어휴 진짜 아주 그냥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가우스 x가 3.5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신껏 이런 게 어딨어? 라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가우스 x가 2 또는 3.5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2에서만 해를 찾고 3.5에서는 해를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해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음수도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음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는 뭐가 되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사이일까? 아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사이일까? 뭐지?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치? 수직선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네, 수직선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포인트 잡는 거야. 그 상태에서 생각하세요. 그 상태에서 어디에 있어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어? 여기? 여기? 그치?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x 일단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 가우스 x가 그냥 어떤 다른 문자로 뭐 치환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k?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거는 할 수 있죠. k가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1 또는 2가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우스 x가 1 또는 2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끝. 할 수 있겠죠? 가우스 x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뭐랑 뭐가 나왔을 때 그때 얘를 해석하는 아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 풀었었던 거 있잖아. 그걸 푸는 것만 여기에 추가로 더 그냥 마치 그 마지막 순간에 후추 뿌리듯이 딱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에까지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늘상 하던 그런 방정식 풀이야. 그치? 이 마지막 단계에서만 추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주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런 문제까지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가우스가 있고 어떤 건 가우스가 없고 요럴 땐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건 자 이때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나왔고 0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0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치환을 하기에는 이게 가우스 x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환을 못해요. 아까의 문제랑 완전히 다르죠. 그냥 가우스 기호 하나만 없앴을 뿐인데 아까의 문제랑 접근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건 좀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틀려도 좋아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시작이니까 자유롭게 의견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눈길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요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줬지? 항상 이런 것들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사실 고등학생들을 처음 딱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그런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그 에러 사항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제일 고민거리인 것들이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쯤 그러는 것 같아요. 딱 상담 와가지고 너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힘드니? 뭐가 제일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대답이 사실 좀 웃긴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어떤 문제를 딱 처음 마주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든 낯선 문제든 그 문제 내가 풀어본 적이 없었던 문제를 딱 처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는 싶은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왔다는 그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풀거나 아니면 뭐 이 대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고민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게 고등학교 수학은 모든 유형을 다 섭렵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 왜? 중학교 시험 보면 고작 요 정도. 해봤자 2단원? 3단원? 요게 전부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 보면요 기본적으로 6단원, 7단원 막 이렇다. 요거 지금 우리 이거 배우는 책 있잖아요. 요거 언제 동안 배우는지 알아요? 1번 한 학기 동안, 2번 1년 동안, 3번 2년 동안. 아 맞아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이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요게 이게 지금 13단원이거든요 13단원을 반으로만 쪼개도 6단원. 그쵸? 한 단원 버린다 치더라도 6단원이야. 근데 이 단원 하나하나의 그 깊이와 이 폭이 중학교 거에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이 한 단원 한 단원이 중학교 거에 한 단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고 넓고 유형도 다양하잖아. 근데 이게 그런 것에다가 곱하기 또 양까지도 늘었어. 깊이와 폭도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그 우리가 닮은 비가 1:2인 것에 부피비는 갑자기 1:8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깊이도 2배가 되고 폭도 2배가 되고 양도 2배가 되면 8배가 되는 거야. 이게 2배가 되는 게 아니죠. 8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이 깊이, 폭, 유형의 다양성과 이 단원의 그 양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최소한 10배 이상이야. 최소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10배 이상의 고된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섭렵하는 게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해. 진짜 절대 불가능해. 심지어 나도 딱 어떤 유형 봤을 때 오 신선한데? 이러는 것들도 제법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 역시도 지금까지 안 냈었던 문제 만들어봐라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정도쯤 주면 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머리만 좀 굴리면 만들어지겠지. 지금까지 안 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찾는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못 봤지만 어딘가에서 또 냈었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다양성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취했었던 이 방식으로는 시험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즉 양치기로 내가 막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갖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절대 없습니다. 저기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절반 이상은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제야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새로운 문제, 낯선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뭐 문제를 풀 텐데 얘네들이 얼마나 속상하냐면은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남아.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이게 속상합니다. 아니 시간은 지금 15분이나 남았어.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10문제가 남았어. 근데 손도 못 대겠는 거야. 이 상태로 15분이 흘러가면서 난 10문제 손도 못 대고 다 찍고 나온다 이거지. 얼마나 자괴감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을 보면서 도대체가 저 양반 저 조건을 왜 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조건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런 조건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 나서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범위를 줬다는 것은요. 자, 물론 이 문제가 내 지금 직선에서 낸 문제라서 이게 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직선에서 막 만든 문제라서. 이 범위에 따라서 이 가우스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우스 x는 기본적으로 변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는 상수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이 범위를 어떻게 쪼개서 생각한다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3까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쪼개서 본다면 이 구간에서 적어도 가우스 x는 얼마? 가우스 x는 얼마? 이 구간에서 가우스 x 0. 이 구간에서 가우스 x 얼마? 1. 이 구간에서 가우스 x 얼마? 2라는 고정된 값을 가져버립니다. 그럼 가우스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리잖아. 즉,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면 된다고? 어떻게 보이면 된다? 이 범위에서 이 방정식이 여러분들 눈에 이제 어떻게 보여요? 가우스 x가 0인 거잖아. 아니 요거 없어지는데 그냥 요것만 없어지는 것 뿐인데 마이너스 2가 아니죠. 플러스 2는 0. 이 범위에선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여야 돼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x제곱 내 빼기 3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걸로 보여야 돼요. 이 범위에서는요. x제곱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이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쪼개면 분명히 얘는 분명히 변수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한데 막 변하잖아요. 그치? x의 값에 따라 막 변하잖아. 막 변하는 변수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한데 특정 구간으로 잘라주면은 얘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수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쪼갰었던 거야. 이런 게 당위성이야. 단순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쪼개래.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쪼갰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변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특정한 그 1만큼의 그 구간에서는 계속 고정된 값을 갖는 상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내가 더 이상 이 가우스 x로 놓지 않고 숫자로 변환할 수 있으니 내가 얘를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쪼개는 게 타당하겠구나라는 당위성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것을 봤을 때는 나누고 싶어지겠죠. 왜? 얘가 난동 부리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서의 해는 없죠?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여기서는요, x는 1 혹은 마이너스 1. 여기서는요, x는 2 혹은 마이너스 2.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답은요, 이 범위에서의 답이에요. 그럼 저렇게 두 개가 다 선택돼야 되나? 아니. 그럼 어떤 게 선택돼야 되죠? 1. 1만 선택돼야 됩니다. 요거만. 이거는 버리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2만 선택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딱 2개만 써주시면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 문제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해서 낸 문제 중에 꽤나 골치 아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깨우기 너무 미안하지만 네,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라서 네, 다시 달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2차 방정식 전에 할 얘기들은 모두 다 했어요. 사실 2차 방정식이 메인 콘텐츠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느냐? 2차 방정식이 메인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걸 무시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서 너무 어렵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아까 AX는 B, 그다음 절대값, 그다음 가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을 제법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들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정의는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영상 계속 재생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안 끊어졌지. 트라우마 생겼어, 트라우마. 나 혼자 여기서 생쇼했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자정에. 아 진짜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아니 내가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끊어진 거야. 이 전화가 오면 끊겨요. 전화가 오면 끊기는데 너는 혹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기를 품고서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가지고 영상 끊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신나게 수업을 했지. 그래서 와 오늘 수업 진짜 찢었다 하고서 이제 딱 보러 갔는데 이 영상이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왜 맨날 찌증당이면 영상이 녹화가 안 돼? 몰라. 나 진짜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영상이 녹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하고서 기쁜 마음에 화가 나러 갔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안 된 거야? 그래서 딱 돌려봤는데 네, 이제 한 진짜 어중간한 내가 그때 1시간 한 30분인가 40분인가 강의를 쭉 연달아서 했는데 40분 정도쯤까지 그렇게 녹화가 안 됩니다. 딱 절반 정도쯤. 나머지 1시간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와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녹화를 시작했지. 그리고서 이제 색출했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끊겼나 했더니 국민카드. 도대체 나한테 왜 전화하는데 그 시간에 국민카드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끊기고 이제 화를 그냥 가득 찬 상태에서 씩씩거리다가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자정에 나 혼자 딱 남아서 30분 동안 강의를 찍었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렌즈를 응시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밑에 이제 너희들을 응시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내가 눈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제 그 강의만큼은 내가 위를 쳐다보고 렌즈를 바라보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좀 그때 엄청나게 상심이 깊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었던 내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 생겼어. 눈 온다. 우산 갖고 왔어요? 예쁘다. 눈이 오네. 이따가 뭐 너무 눈 많이 내려가지고 뭐 집에 못 갈 것 같으면 안에서 공부하다 가. 네, 자 시작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해법이 있었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기본적으로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할 때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이었어. 즉 한마디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푼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가 이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뭐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x 5 1 마이너스 하니까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x는 5거나 x는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지? 인수분해가 안 돼.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했었어? 근해 공식.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완전 제곱구를 이용한 방식은 언제 써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또 잔소리 듣는 거지. 왜? 근해 공식의 탄생 배경이 뭡니까? 내가 완전 제곱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막 개수가 지저분해지고 그런 복잡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야 딱 한 번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좀 편하게 살자 라는 그 취지에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완전 제곱구를 이용한 방식대로 푼 거지. 그래서 그때 나타난 그 결과가 근해 공식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쭉 문제를 그러니까 일반화시켜가지고 그 완전 제곱구를 이용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서 나타낸 결과를 외우고 있다면
이 과정을 뭐하러 계속 반복해? 이제 이걸 외운 것을 써먹으면 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운 이상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써먹지 않는다.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 x 플러스 7은 7의 제곱은 3.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 이거? x 플러스 7은 뿔마 루트 3 해서 이제 x는 마이너스 7 뿔마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을 풀지 말라고 했더니 이걸 전개하고 있어 진짜. 아 이걸 전개해가지고 선생님이 분명히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6은 0. 그 다음에 뭐 근해 공식 이용해야지. 인수는 안 되니까. 아유 말을 너무 잘 들어. 이뻐 죽겠어. 내 얼굴 자, 빨개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으면 내가 이렇게 울분을 터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자,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을 쓰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힘들어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쓰면 되지 이걸 갖다가 왜 풀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완전 제곱꼴을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걸 만드는 데까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배웠으면 그걸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완전 제곱꼴까지 만들어줬어? 그럼 그냥 이거 감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괜히 전개하고 그러지 마. 오케이? 자, 이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학습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무슨 판별식도 얘기가 나오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쭉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요 사실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좀 포커스가 꽂혀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요 단원에서는요 물론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시키긴 하지, 시키는데 어디에 좀 더 포커스가 쏠려있냐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무언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는데 포커스가 쏠려있어요. 즉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것은 단순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었다면 지금은 2차 방정식의 해를 활용해서 뭔가 재미난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러한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단 컨셉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근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냐. 지금 현재는 이거야. 지금 우리는 이걸 할 거야. 이번 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은 당연히 판별식. 우리가 판별식은 어디에 있었던 녀석이었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판별식이 보통 이제 D라고 표현되죠? D가 0보다 크면은 근이 2개고 D가 0이면 뭐 근이 1개고 D가 0보다 작으면 뭐 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뭐 그치?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2차 방정식 공부할 때. 근데 이 D가 뭔지를 모르고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이 D가 뭐야? 어디 있었던 녀석이야 이거? 근해 공식이 어디? 루트 안에 있었던 거, 그치?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단 말이야. 이때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은 당연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숫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숫자니까 당연히 얘가 서로 다르게 근이 두 개가 나왔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 근을 그때 당시에 켤레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해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와서 얘가 0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이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은 즉 음수가 된다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때 당시엔 그랬었지, 그치? 그 이유가 바로 이 근호 안에 이 들어있었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바로 전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했나? 네, 허수를 공부했죠. 허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야, 이거 우리 저 뒤에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거짓말했었던 거 수습하려고 이걸 공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역시나 근해 공식은 그대로 있고요.
판별식도 당연히 여기 근호 안에 있었던 아이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양수일 때, 이 아이가 양수일 때, 그리고 얘가 0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어떤 상황도 전부 다 근은 모두 몇 개? 2개. 일단 2개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근은 2개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든 같든 작든 일단 근은 언제나 2개입니다. 일단 요거는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근데 이때 이 2개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달라지는 것뿐이야. 자,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하니까 당연히 2개의 실제 존재하는 숫자로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근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다른 데서 써야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이렇게 2개 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2개 근이 나왔는데 이 2개 근이 하고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합쳐졌으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과 누군가는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야. 뭐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걔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근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근이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걔가 중근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즉 한마디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2개의 근 하나처럼 보이는 2개의 근이 존재하는 거야. 즉 한마디로 이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예요. 그 서로 같은 두 실근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중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중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b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요 부분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5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걔는 무슨 수? 허수. 자, 그러면 허수인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인 근, 허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상황은 허근을 갖는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근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D,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라면 중근,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3 1학기 과정에서 야 눈 그만 좀 봐. 내 눈을 봐. 내 눈을. 자, 그래서 중3 1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판별식을 이야기하면서 근의 개수를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다시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 없어요. 이건 거짓말 없이 이거는 팩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뭘 해볼까? 할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근거계수의 관계를 한번 해보자. 자, 두 개의 근을 각각 한번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근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근을 더해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부분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랑 서로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 사라지겠죠, 그렇죠? 서로 계산되면서 사라지니까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부분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두 개만 더한 셈이 되니까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가 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우리가
여기 원본 그 식을 안 썼네. 쓰고서 간다. 미안합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각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두 근을 더한 것은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한번 곱해볼까요? 알파, 베타. 자, 이 가만히 보시면은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오, 이거 합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곱셈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를 곱하니까 4a 제곱 분의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b 제곱 빼기 얘를 제곱하면은 그냥 바로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b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없어질 것이고 이 분자 부분에 4ac만 생길 거예요. 그래서 4a 제곱 분의 4ac. 자, 분모 분자에 각각 4a랑 4a를 나눠주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a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분의 c 요거 가지고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근거계수의 관계를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알고서 배우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계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도대체 왜 배우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배우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적용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 자, 이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5.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무엇이죠? 7.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의 합과 두 개의 근의 곱을 이 식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어? 내가 만약에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안다면 이 식을 만드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보자. 이때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그때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x제곱 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을 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냐면 이렇게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두 근이 각각 3과 5라고 할 때 그때 2차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단 최고차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두 개를 더해서 8, 두 개를 곱해서 15.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데 꼭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돼요?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왜? 만약에 두 근이 3이랑 5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얘네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을 뜻해? x-3 곱하기 x-5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x-3 곱하기 x-5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 뭐하러 굳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꽤 간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떨까?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두 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즉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써볼까? x-1 플러스 루트 2 x-1 마이너스 루트 2 는요? 딱 봐도 전개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한다면 답이 안 나오겠지. 한다면 답이 안 나올 텐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봅니다. 얼마? 2 개를 곱해봅니다. 얼마? 네,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내가 굳이 뭘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쓰고 싶어 죽겠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야 이게 무슨 뭐 방정식 만들 때 우리가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이걸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이 좀만 더 복잡해지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래서 답까지도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힘들잖아. 이 상황에선 쉬울지 몰라도 이 상황에선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운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써달라고 내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내가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에서 제법 많이 활용을 한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딱 알려주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두 근 사이의 어떤 식의 연산값을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줬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무엇인지 구하세요.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 낼 수 있지. 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으면은 마치 1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렇게 문제를 내듯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 문제 낼 수 있잖아. 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문제 낼 수 있잖아. 마치 1단원 문제처럼. 근데 좀 재미가 없겠죠. 왜? 1단원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울고 먹었는데 요 단원에 와가지고 굳이 1단원에서 냈었던 문제를 또 낼까?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이렇게 반대 과정에서의 문제가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차라리 이런 유형의 문제가 더욱더 적합하겠지 라는 예상도 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하나만 더 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든 아직도 목이 제 상태가 아니에요. 자,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전제하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2-루트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두 개 근을 준 것도 아니고 한 개 근을 줬네. 구할 수 있을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한 근은 2-루트 3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다 이해되고 있어?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뭐 어떤 부분이 남았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거는 거기에서 나온 그 부분부터 그 뒤로는 다 모르겠다는 거죠. 저번 배울 때 너가 왜 이 수업을 듣다가 말았는지 기억 안 납니까? 책임감 있게 하세요. 남들이 배려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내용 설명 쭉 이어서 하는데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괜히 남들을 배려한답시고 질문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물론 배려심 넘치고 뭐 착하고 이런 건 맞죠. 근데 남들한테는 착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안 착합니까?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내가 이 수업에 들어온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로 이거 계속 들어봤자 어차피 그 시간 낭비인데 남들을 배려한답시고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든 말든 선생님 근데 저 잠깐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집 가서 특강 뭐 녹화하는 거 다시 들어도 되기야 하겠지만 막상 또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할 거잖아요. 그쵸? 내가 동영상 그 관리 그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 동영상 이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비율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듣고 있는지가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앞으로 뭐하러 들어요 이거? 여기 아무 내용도 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그냥 수직낙하라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요. 중간중간 뾰족뾰족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봤다? 딱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냐?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상한 포즈 짓고 있어. 이때 그때 뾰족뾰족 산이 나와. 와 진짜 이거 보려고 들어와. 이거 보려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는 것과 여기 내가 이러고 있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와 진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딸바닥을 기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근데 뭐? 뭐지 그 다른 수업 특강에 선생님 잘생겼다고 댓글 달렸어요. 그거 다 자객입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네 고마워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그거 아니고 날 평생 놀려먹으려고 지금 내가 이 자객을 내가 눈치 못 챌 거라 생각해? 절대 나 그 댓글 하나도 안 답니다. 뭐 거기 밑에 또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맞아요. 수고하러 오세요. 와 진짜 와 야비해가지고. 근데 내가 또 그거 가지고 딱 여기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또 캡처해놓고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평생 이제 놀림감 먹는겠지. 야 진짜 썸네일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나 썸네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도 썸네일 막 도대체 썸네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방금 그거 하시면 썸네일 될 수도 있잖아. 아 이게 또 썸네일 나오나 이거?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썸네일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씨 썸네일은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거야? 아 그거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추천으로 그냥 뜨는 거야? 왜? 쌤 설정 안 하면 그냥 추천으로. 그냥 추천으로 뜨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영상 그냥 올리는 버튼만 눌렀더니 뭐 나 이러고. 맨날 이런 거 봐. 와 도대체가. 근데 내가 그 포즈를 자주 짓진 하더라고. 이거 봐봐 이거. 아 근데 나쁘지 않아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근데 그래야 뭐 사람들이 좀 누르지 않을까? 영상도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오 짜증나 죽겠어. 뭐 이러고 있는 게 막 포즈 찍혀가지고. 그것도 표정도 되게 해맑아. 하필 마스크 안 쓸 때였어. 진짜 짜증나.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애들이 이제 궁금해서 그 들어와 보는 거야. 들어와 보는데 이제 별 내용 없으니까 쓰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가 75분짜리 영상이 왜 평균 시청 시간이 3.5분인데 조회수만 60개 50개 들어가면 뭐예요? 애들이 그냥 눌렀다가 바로 나가나 봐. 그냥 1일 1일 수업 하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아 진짜 조회수가 막 늘어나길래 기분 좋은데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평균 시청 시간 3.12분 2.5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이씨 다 죽었어. 자 아무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내면서 사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던 거죠.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전제하에서. 자 내가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자연설계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건데,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x라는 것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전제하에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100%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유리수, 그치?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반드시 유리수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몰라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지. 왜? 여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분의 1 아니면 9, 16 뭐 아니면 뭐 64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이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리수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 같은 근이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1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사실 둘 다 가능해요.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저 부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루트 1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저 부분이야? 그치, 저 부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얘가 루트 1을 설명하고 얘가 1을 설명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A랑 B랑 C가 모두 다 유리수란 전제 하에서 얘는 유리수 부분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 부분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무리수 부분, 요 부분이 유리수 부분을 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모든 숫자들이 유리수라는 전제가 안 깔려 있으면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이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루트 2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1이 나온 것일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A랑 B랑 C가 다 유리수란 전제 하에서만 얘가 무조건 유리수, 그럼 얘가 무리수가 나온다면 그건 얘가 담당하겠구나 라고 했었던 건데 여기에서 무리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도 무리수가 나올 수 있고 유리수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무리수가 나올 수 있고 유리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근이 루트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한다고 한다면 얘가 루트 2, 얘가 1을 담당해서 다른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야. 아니면 이것도 뒤집고 섞여가지고 한 근이 뭐 루트 3 플러스 루트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모두 유리수라는 전제 하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복소수 범위로도 해를 확장시켰잖아. 1 플러스 3i. 자, 이게 나온다고 해서 다른 한 근은 무조건 1 마이너스 3i가 나온다? 이것도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기서 A랑 B랑 C 얘네들이 모두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만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얘네들이 허수가 나올 수가 있다면 여기서 3i가 튀어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i로 보장이 안 되니까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허수가 될 수 있다면 말이야. 근데 얘네가 허수가 될 수 없어. 무조건 다 실수밖에 안 돼. 그러면 3i가 반드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i였겠지. 그래서 1 플러스 3i가 나왔다면 당연히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3i가 나올 거야.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혈례근이 존재하려면 얘네들이 모두 다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실수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런 지웠네?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 유리수 무리수 사이에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혈례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은 얘네 세 개가 다 무슨 범위여야 된다? 유리수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혈례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우기 위해 내가 쓰진 않았구나.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 혹은 모든 개수가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여기에서 문제를 냈을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그럼 당연히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 두 개의 근을 더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4고 알파 베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2차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야. 이때도 거짓말 친 거야. 아니 뭐 도대체가 이 교과서랑 이 수학자 양반들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동안 치는 게 아니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딱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 안에서는 그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되긴 돼. 이론적으로 되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볼까? 예를 들어서 x x 플러스 뭐 3 마이너스 루트 2 그다음에 x 마이너스 헷갈린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얘네 두 개 한번 곱해볼래요? 어떻게 나올까? X제곱. 일단 여러분들 요거 치환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요령껏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로 쓸 수 있잖아 그치? 분명히 우린 요걸 정리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냈다? 네. 자 근데 내가 이거 위에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야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라고 했을 때 너네들 안 된다고 도리도리 할 거 아니야 그치? 되는걸? 되는걸? 오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라고 했었던 것은 깔끔하게 안 된다 이거야. 깔끔하게 정수범위로서 되지 않는다 이거야. 유리수범위라고 합시다. 유리수범위로 정정할게요. 유리수범위로 되지 않는다 이거야. 야 우리가 설마 이걸 딱 보자마자 선생님 잠깐만요. 갑자기 삘이 와요.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이랑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1로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또라이가 어딨어요? 없잖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저기 잠깐만요. 이거 x 곱하고 요거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그 3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 하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이거 뭐 무슨 천재 아니면 또라이지? 없잖아.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해? 못해. 나도 못해. 나도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못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거짓말을 치긴 한 거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한 거야. 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 못하니까 거짓말 치고 안 돼. 우리는 못해 하면서. 근데 들통난 거야. 되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식이 거짓말 또 쳤네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요걸 또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은 0 이라는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왜?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푼다면 안 되지.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그래. x는 하고서 자 근해 공식 이거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제 2가 나오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이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걸로 이거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잖아.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그다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다시 바꿔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는 0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네. 그 말인 즉슨 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나 갑자기 떨려. 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우리가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네.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면 는 0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근을 구해준 다음에 요렇게 정리해주면 이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 라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원래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서부터 근을 출현했었는데 반대로 내가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가 방금 전까지 늘 해왔었던 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싶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만 찾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부터 스타트를 끊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줌으로써 그러면 걔는 x-삐리리 x-삐리리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피날레로 어디야? 몇 페이지야? 159페이지. 159페이지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좀 해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때? 뭐 마지막 내용 이거 다 이해되셨죠? 네. 쉽지? 오케이.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는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대수랑 기하의 만남이 거의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뭐 문제로도 뭐 시험에서도 많이 좀 다뤄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좀 많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이게 연동되어 가지고 그 다음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수상에서만 하더라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그다음 저기 이제 뒤에 부등식을 공부할 때도 부등식도 사실 왜 이름이 2차 부등식이라고만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사실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근데 그런 게 너무 뭔가 좀 길어지니까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만 자른 것 같긴 한데 요 단원의 이름도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붙여야 될 정도로 그 셋 사이의 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수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함수를 공부를 할 때는 비록 이 함수랑 방정식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서도 다시 한번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엄청나게 미쳐 날뛰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수학 1. 수학 1에서 우리가 3개의 함수를 공부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3개의 함수를 공부해요. 근데 이 3개의 함수를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야. 근데 또 진짜 짜증나는 건 이게 한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여기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그다음 지수 부등식, 로그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삼각함수, 삼각방까지가 이제 그 시험범이야. 삼각 방정식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딱 거기까지. 야 진짜 너무 야비하지 않냐? 삼각 함수까지 딱 자르면은 중간고사 때도 삼각 함수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 기말고사 때도 삼각 함수 공부해야 돼. 이들 사이에 연관이 있으니까. 어쨌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1 때 그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1의 3분의 2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수2는 그냥 우리가 수학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랑 방정식 얘네들 사이의 콜라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곧 공부할 언제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공부할 그 내용은 그냥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내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그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첫발은 여러분들이 이미 떼긴 뗐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제? 기억납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이미 그때 너희들은 첫 발을 띄었어. 그것 좀 골치 아팠었지? 근데 이번에는 그 1차라는 단어 대신에 2차라는 단어로 바꾼 거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뭐 지수 함수와 지수 방정식 사이의 관계,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에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연동이 되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대충 개요는 이러니까 집에서 미리 좀 예습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